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6일 추석 아침입니다. 지금 월요일인데 추석. 지금 시각은 오전 9시 51분입니다. 예. 자,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가위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풍성한 한가위,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독거 가정의 독거인이라 저희 집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해체됐어요. 해체가 돼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친척들 간의 왕래도 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뭐 추석 연휴를 그냥 쉬면서 보내고 있는데 내일 정도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어머니 좀 뵈러 용인에 다녀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고 저는 뭐 제 할 일을 해야죠. 제가 지금 가족들을 만나서 송편을 빚고 차례를 지내고 담소를 나누고 그럴 처지는 아니니까 제 할 일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금 밖에 또 비가 오고 있어요. 추석인데 오늘은 좀 일찍 자리에 앉았는데 좀 책을 좀 공부를 하고 영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와서 밖으로 운동 나가는 건 힘들 것 같으니까 러닝머신 타면서 영화를 좀 보기로 하고 오후에 그 정도 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모르겠습니다. 소주 한잔 하게 될지. 근데 안주가 마땅히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자, 요거 시간 인간의 위대한 여정 어제 첫 시간 가졌죠? 두 번째 시간 할 테고요. 그 전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문화의 수수께끼 한길사 이런 책도 아주 좋은 책이죠. 마빈 해리스 지음, 서진영 옹김, 한길사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인간의 음식 문화를 쭉 통시적으로 통시적이지 않네요. 다양하게 음식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음식 문화의 수수께끼 차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먹기 좋은 음식과 생각하기 좋은 음식. 1. 음식은 영양가와는 상관이 없다. 2. 음식은 부와 권력의 근원. 2. 고기를 밝히는 사람들. 1. 고기를 왜 밝히는가? 2. 종교와 육식. 3. 부족사회와 고기에 대한 갈망. 4. 능숙한 사냥꾼 침팬치. 5. 사람은 왜 빵만으로 살 수 없는가? 6. 섬유소에 관한 신화. 7.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양면. 8. 수면과 동물성 식품. 3. 신성한 암소의 수수께끼. 1. 우리의 어머니 암소. 2. 소 희생제로부터 소 도살 금지로. 3. 무용한 소의 유용성. 4. 과잉의 쓸모없는 소와 과잉의 쓸모없는 농민. 5. 왜 암소가 숭배의 대상이 되었는가? 4. 혐오스런 돼지고기. 1. 돼지고기를 기피하는 이유. 2. 돼지고기 비용과 이익. 3. 중동에서
돼지치기가 쇠퇴한 이유. 4. 낙타를 먹지 않는 이유. 5. 돼지고기의 생태화. 5. 말고기. 1. 말의 역사. 2. 말과 제국의 흥망. 3. 말고기 소비의 부침. 4. 프랑스인과 말고기. 5. 영국인과 말고기. 6. 미국인과 말고기. 6번 미국인과 쇠고기. 1. 양고기와 염소고기가 인기가 없는 이유. 2. 돼지고기 공화국. 3.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주. 4. 햄버거와 쇠고기. 5. 닭고기 혁명. 7. 우유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싫어하는 사람들. 1. 완전 식품을 무시하는 사람들. 2. 락토우주 결핍 사건. 3. 북유럽인들이 우유를 많이 먹는 이유. 4. 락토우주 과민성의 지리적 분포. 5. 중국인들이 우유를 먹지 않는 이유. 8. 벌레. 1. 벌레를 역겨워하는 사람들과 벌레를 먹는 사람들. 2. 곤충 영양학과 위생학. 3. 최적 먹이찾기 이론. 4. 최적 먹이찾기 이론을 적용한 예. 9. 개, 고양이, 딩고, 기타 애완동물. 1. 애완동물은 먹을 수 없는가? 2. 개고기를 즐기는 사람들. 3. 개고기를 기피하는 사람들. 4. 오스트레일리아의 딩고. 5. 애완동물의 효용. 6. 동물 친구. 10. 식인. 1. 송장을 얻는 두 가지 방법. 2. 투피 남바족의 전쟁, 식인 풍습. 3. 이로코이족과 후룬족의 식인 풍습 목격담. 4. 전쟁 식인 풍습의 비용과 이익. 5. 식인 풍습이 폐지된 이유. 6. 아즈텍의 식인 풍습. 11. 더 나은 음식. 1. 임신 중의 음식 금기. 2. 음식 깊이와 눈의 질병과의 관계. 3. 더 나은 것을 먹기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쭉 읽으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알차게 책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평가도 아주 좋더라고요. 요 마빈 해리스라는 분이 민속 연구 이런 거에 연구를 오래도록 하신 분이던데 조만간 이 종교 공부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또 음식이니까 공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자 오늘 인간의 위대한 여정 36쪽 시작하겠습니다.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 대개의 과학자들은 137억 년 전 빅뱅이라는 전무후무한 신비한 폭발로 우주가 탄생했다고 말한다. 더 획기적인 과학 이론이 등장한다면 이 빅뱅 이론을 대체하겠지만 현재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론이다. 그렇다고 모든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빅뱅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었는지, 빅뱅 이전에 무엇이 존재했는지 정확하게 아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다. 예.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은 빅뱅 자체에 대한 이유, 왜 일어났는지, 이전에 무엇이 존재했는지 이거는 밝히지 못했어도 빅뱅이 일어난 후의 일은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최초의 3분이라는 책도 제가 좀 읽어봤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다 계산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되었는지 아는 과학자 아무도 없다. 이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우주의 처음에 관해 탐구하기 시작했고 그 처음을 없음이라 규정했다. 무에서 창조했다고 하죠. 창조되었다고. 근데 무였을까요? 무였을까? 모르는 겁니다. 모릅니다. 무였는지 뭐였는지. 예.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할 수 있을까? 없음은 있음에 대한 반대 개념이 아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의 상태, 즉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서는 그 어떤 것이다. 이분의 좀 이 문장에는 구멍이 좀 많이 나 있네요. 현재까지 아직 초반이라 뭐라고 얘기하긴 쉽진 않은데 너무 사변적이에요. 사변적이면 사변적인 생각에 근거를 대지 못하면 구멍이 생깁니다. 근거 없이 사변적인 얘기를 늘어놓으면 그래서 이야기가 붕붕붕 뜨는 거죠. 신뢰가 안 가고. 자, 이 이론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신이 우주를 말로 창조했다는 이론이나 고대 이집트 멤피스 창조 신화에 등장하는 푸타라는 신이 생각과 말로 우주를 창조했다는 주장만큼 황당해 보인다. 하지만 과학을 종교만큼이나 신봉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빅뱅 이론이 진리처럼 보인다. 진리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객관적 증명을 하고 있죠. 네, 객관적으로 우주 배경 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과학 수학적 논리에 맞춰서 이론에 맞춰서 증명을 하고 있죠. 진리처럼 보인다는 게 아니고 꼭 진리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신뢰도가 높다, 대단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최초의 점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졌다.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이렇게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점을 특이점이라고 부른다.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로 인해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 즉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빅뱅이 마련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물질과 에너지들이 뭉쳐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냈으며 원자와 분자, 다른 화학 성분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빅뱅이 만든 수천억 개의 돌덩어리 중 하나인 지구에 생명이 등장했다. 과학자들은 30억 년 전에 이 다양한 분자들이 크고 작은 생물체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 이것도 좀 빅뱅이 만든 수천억 개의 돌덩어리 이 표현도 틀린 겁니다. 더 되죠. 수천억 개가 아니고 빅뱅이 모든 걸 만들었어요. 빅뱅이 모든 걸 만들었다. 이걸 또 능동태로 뭐 얘기해도 상관없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수천억 개밖에 안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만들었는데 뭐 빅뱅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구멍이 생긴 겁니다. 이분은 지금 보니까 원래 문과잖아요. 문과들이 갑자기 이과 과학 공부를 해서 경이감을 느끼면 막 자기 상상력의 나래를 펴니다. 펴면서 문과라는 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 주관적 인식 스타일로 자기 주관적 스타일로 막 풀어내요. 풀어내면 이제 거기에 구멍이 숭숭숭숭숭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문과 분들이 이과 그 과학이나 이과를에 대한 책을 쓸 때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면서 쓰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변적으로 나가면 엉뚱한 얘기가 자꾸 되고 맞지 않는 얘기가 돼요.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이분도 동일한 실수를 지금 첫 문장이 아니고 첫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 종교학과 교수님이신데 마찬가지로
그 점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이게 2017년도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좀 많이 발전하셨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 분야, 특히 문이과를 넘나드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잠깐의 뭐 노력으로 어떤 감명을 받았다고 해서 막 그 문이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학문이 아니에요. 현대 학문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한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모른다 해서 출발해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1년에 한 번 태양의 주위를 돌며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는 하루에 1900만 킬로미터 속도로 거대한 은하를 돈다. 네, 태양계도 은하를 공전하죠. 몇억 년, 30억 년이 걸린다 그랬나? 몇십억 년이 걸린답니다. 네, 공전 한번 하는데. 오늘날 과학자들은 약 1000억 개의 별들로 구성된 은하계가 우주에 1000억 개 이상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이것도 좀 다소 시간이 지나간 이론입니다. 그냥 1000억 개의 별들로 구성된 은하계가 아니고 이렇게 딱 1000억 개라고 얘기하면 맞지 않고 1000억 개 이상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일 거고요. 뒤에는 우주에 1000억 개 이상, 이거 이렇게 잘 썼네요. 앞에는 좀 틀렸어요. 우주로는 코스몰로지, 우주로는 우주의 기원과 진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우주론 학자들은 우주의 기원과 구조 그리고 진화를 하나로 연결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별들, 은하수들 그리고 그 밖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들의 구조와 변화를 연구한다. 하지만 인간은 아직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능력이 없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문장도 사실은 우주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장도 좋은 문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직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능력이 없다. 이게 놀랍습니까? 별로 놀랍지 않아요. 근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나갑니다. 앞에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야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생각보다 문장이 좀 두고 보겠습니다. 자, 서울대 교수를 막 까고 있습니다 지금. 예.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수명이 다해 폭발하는 초신성을 연구하던 중 우리 은하로부터 다른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우주를 영원불변한 것으로 여겼다. 빅뱅 혹은 빅뱅 이전의 상태를 목격한다는 것은 형용모순이다. 빅뱅을 통해 시간과 공간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맞죠? 이거는 형용모순 맞습니다. 목격할 순 없죠. 추측할 수 있을 뿐, 또는 생각해 볼 수 있을 뿐, 생각할 수 있을 뿐. 인류는 빅뱅 혹은 빅뱅 이전에 남은 미세한 흔적을 나름대로 관찰하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문장도 좋지 않습니다.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과학자들은 칼 세경어건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서술을 하잖아요.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연구하고 자랑스럽게까지 다소 우리 과학 발전에 경의를 표하고 이 정도는 있죠.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마치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아는 것처럼. 좋지 않은 문장입니다. 그러나 그 미세한 흔적이란 드넓은 바다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다. 우주에서 볼 때 백사장의 모래 한 알보다 작은 지구에 살면서 우주의 처음에 관한 이야기를 시도한 것은 어쩌면 황당한 일일 수밖에 없다. 우주는 인간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저 감탄과 전율의 대상일 뿐이다. 이것도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백사장의 모래 한 알보다 작은 지구에 살면, 그리고 그 70억 인구인가요? 80억 인구인가요? 80억 인구 중에 한 명이면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마치 어이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되죠? 얼마든지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창백한 푸른 점. 삶에는 해답이 불가능한 질문들이 많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질문의 대상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지탱하는 공기와 유사하다. 그것들이 없다면 인간은 존재의 가치를 잃을지도 모른다. 근거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주, 생명, 정의, 아름다움, 질서, 진리, 착함, 신뢰, 사랑 등의 기원이나 작동 원리에 대해 알려고 노력할 뿐이다. 1990년 2월 14일 칼 세이건은 인간의 삶에 새로운 시선을 제공했다. 나사의 자문위원이었던 그는 1989년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떠날 때 항공국 당사자들에게 부탁해 우주선에 카메라를 장착했다. 그 카메라를 통해 60억 킬로 떨어진 우주로부터 태양계 사진이 전송됐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지구는 티끌과 같은 한 점에 불과했다. 세이건은 이 사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문장도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1989년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떠날 때 항공 당사자들에게 부탁해 우주선에 카메라를 장착할 수가 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장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장착한 게 아니고 기존에 달려있던 카메라의 각도를 조정했다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딱 지구를 찍은 겁니다.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어요. 이 문과쟁이들은 참, 이 문과쟁이의 지금 병리 현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찍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이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적을 둔 모든 사람들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 수천 개의 자신만만한 종교, 이념, 경제이론, 사냥꾼과 채집하는 사람, 영웅과 겁쟁이, 문명을 창조한 사람과 파괴한 사람,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젊은 부부와 희망에 찬 아이, 어머니와 아버지, 발명가와 개척자, 도덕 선생과 부패 정치인, 슈퍼스타와 통치자, 성인과 죄인이 이곳에 살았습니다. 이 태양광선에 매달린 먼지의 티끌 위에. 지구는 우주라는 광활한 장소의 매우 작은 무대에 불과합니다. 이 점의 구석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행한 끝없는 잔혹 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자주 오해하고 얼마나 서로 미워하며 기꺼이 서로를 살해하는지 이 창백한 빛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믿는 우리의 망상에 도전합니다. 이 사진보다 인간의 자만과 어리석음을 더 잘 나타내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에게 이 사진은 우리가 서로 자비롭게 대하고 우리의 유일한 고향인 창백한 푸른 점을 보존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건 참 명문이죠. 칼세이건 박사님의 그 코스모스를 이 전 책에서 읽었는데 이 코스모스를 쭉 내용을 읽고 이 글을 읽으면 이분의 칼세이건 박사님의 본심, 그 마음,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전에 이 책 전에 공부했던 칼세이건을 읽지 않으신 분, 칼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좋은 책이었어요. 굉장히 저도 읽고 나서 많은 감명을 받았고 뭔가 좀 지적으로 성숙함을 느꼈고요. 많은 분들이 읽어야 할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문장 지적하면서 이번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이런이 지금 이번 시간에 읽은 문장들은 비문이 많았습니다. 비문이 많았고 좀 앞에 이렇게 읽으면서 좀 뭔가 라고 갸웃하는 부분이 어저께도 있었는데 특별히 지적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아침에 머리가 맑은 상태라서 그런지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든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배철원 교수 정도 되면 어떤 장점이 두드러져 보일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부족한 부분이구나, 이번에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부족한 부분은 있으니까요. 다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또 괜찮은 부분이 또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게 스윗하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2장. 처음이란 무엇인가? 처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처음을 알 수 있을까? 우주의 시작, 생명의 시작, 인류의 시작.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처음은 지금을 설명하는 최초의 열쇠다. 처음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건 말 자체에 어폐가 있죠. 처음 이전에 무엇이 있었으면 처음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까?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단 하나, 지구에만 생명이 존재할까? 우리가 다른 생명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간과 닮은 모습의 외계인을 찾으려 하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는 아직 다른 행성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일부 과학자들은 생명이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행성은 우리 땅을 딛고 있는 이 지구뿐이라고 말한다. 지구만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유일무이한 행성이라는 것이다. 이 과학적인 사실은 진리이기보다는 믿음이며 혹은 자기 기만이다. 유대 그리스교의 세례를 받은 서양인들은 신이 우주를 만들 때 오직 지구에만 생명을 창조했다고 믿는다. 한편 무신론을 신봉하는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확인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부정하거나 불가지론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강해서 다른 행성에서의 생명 존재 가능성을 일축해버린다.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지식은 과학적인 자기기만이다. 현대의 과학은 방대한 우주의 극히 일부만을 관찰하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이다. 우물한 개구리가 자신이 경험한 세계만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무한한 우주 어딘가에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고차원의 사고를 하는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에게는 아직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거나 관찰할 능력이 없을 뿐이다. 과학이란 스스로 만든 편견의 세계관을 깨고 나와 새로운 진리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은 내일의 거짓이나 실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에서 그리스도교를 신봉하던 사람들은 16세기까지만 해도 우주가 7일 만에 창조되었다고 믿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의 지동설이 수용되기 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겼다. 그런 믿음과 주장은 당시 사람들에게 과학 그 자체였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인간은 우주를 이성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우주를 커다란 기계로 해석했다. 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에서 출발해 정신세계는 독립적인 영역을 지닌 독자적인 실체지만 물질세계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물리학 법칙을 따른다는 심신이원론을 주장했다. 18세기 영국의 아이작 뉴턴을 필두로 시작된 과학혁명은 행성의 작동 원리뿐만 아니라 물질을 구성하는 채소 단위와 생명의 작동 원리를 발견했다. 19세기에 이르러 찰스 다윈이 인류의 발생에 획기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는데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점점 자기 중심에서 바깥으로 이동하면서 사물과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 결과를 과학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밌는 그림을 하나 소개했네요.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체계. 그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주장은 지동설이 등장하기 전까지 무려 1300년 동안 인류의 생각을 지배했다. 근데 이오니아 시대 그 칼세이건의
코스모스에서 이오니아 시대 과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만 그분이 이미 천동설을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했고 코페르니쿠스가 그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최초의 지동설을 주장한 건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20세기 초 과학의 신이라고 불린 뉴턴의 만류인력은 도전을 받게 된다. 아인슈타인, 플랑크, 하이젠베르크, 그리고 스레딩거 등 많은 물리학자들이 뉴턴이 주장했던 기존의 고전적 과학 지식을 뒤집는 새로운 우주 이해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로 대표되는 양자역학이다. 특히 양자역학은 인간의 과학적 지식을 다시 제로에 가까운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전 과학이 현재의 상태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희망적 결정론이었다면 양자역학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확률론이다. 이 이론으로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수정되었고 스티븐 호킹의 블랙홀 이론으로 인류가 주장한 과학적 지식은 블랙홀이라는 거대한 심연으로 빨려 들어갔다. 카오스 상태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다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 것이다. 과학자들은 사물은 동시에 여러 곳에서 존재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연결될 수 없는 것들이 하나의 강력한 파동의 지배를 받아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마치 어느 종교의 교리와도 같은 이 양자역학의 이론에 대해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물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과학자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 또한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할 테고 자신 역시 그것을 찾기 위해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갓난아기에 불과하다고 고백할 것이다. 글쎄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중 하나는 이 지구상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과 다른 동식물도 거주한다는 명제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세계도 실제로는 거짓인 경우가 허다하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딘가로 사라져 버린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1600km 정도이며 공정 속도는 시속 10만 7000km 정도다. 만약 우리가 지구 밖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 지구는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의 16배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그 자동차의 1000배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셈이다. 다만 우리가 그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그 움직임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지구가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는 이 중력의 신비한 마술로 인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간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체가 지구에서 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지구가 물질과 에너지의 중용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고체화되어 너무 차갑거나 기체화되어 너무 뜨겁지 않도록 그 균형을 잡고 있다. 지구는 태양과의 절묘한 거리 유지와 달리 신비한 공생관계로 인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도 스스로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이런 능동적인 자기보존 체제를 오토포이에시스라고 한다. 칠레의 생물학자인 움베르토 마투라나와 프란시스코 바렐라는 생물의 생존 방식을
오토포이에시스라고 정의했다. 예,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책들 움베르토 마투라나와 프란시스코 바렐라 책 몇 권이 있죠? 지금 옆에 있는데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네요. 그들은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에 등장하는 주인공 돈키호테가 당면한 실존적 딜레마에서 이 용어를 만들어냈다. 돈키호테는 무기를 들고 행동을 해야 할지 혹은 그런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창작의 길에 들어서야 할지 망설인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지적 활동을 관조 혹은 이론, 실천이나 행동, 제작 혹은 창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예, 그들은 이 딜레마에서 포이에시스가 담고 있는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 스스로 자급자족하며 생존하는 오토포이에시스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생물은 스스로 변화하면서도 자신만의 특징, 즉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1970년대 등장한 가이아 이론에 따르면 지구는 하나의 생명체로 자기를 보존한다. 지구 자체는 스스로 제어가 불가능하지만 지구 전체의 기후, 염분, 그리고 산소 같은 핵심적인 요소들이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조정해왔다. 이 이론은 초기에는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 이론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지속 가능한 이론으로 수용되고 있다. 가이아 이론. 가이아 이론. 저는 잘 모르는데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생물들이 살아남고 그 자족적인 생물들이 다른 생물들과 창조적인 결합을 이룸으로써 지구는 진화했다. 이 창조적인 다른 생물과의 결합을 알로포이에시스라고 한다. 이를 번역하면 타자 결합 생성이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지구에 생명이 살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지구에 생명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 그 순간을 지켜본 사람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석도 불충분해서 우리는 그 순간을 상상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다. 45억 년 전 우주에서 초신성이 폭발해 그 파편으로부터 새로운 별과 태양이 만들어졌다. 이 연대 측정은 인간이 달에서 가져온 돌이나 유성의 돌을 동위원소로 측정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 후 커다란 유성이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과 부딪혔고 이때 만들어진 두 개의 행성이 달과 지구다. 그 후 지구는 5천만 년 동안 서서히 식어 내부는 뜨거운 용암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표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가 됐다. 지구가 형성되고 생물이 스스로 번식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진 뒤 가장 먼저 등장한 생물은 삼엽충으로 밝혀졌다. 세포는 다 무시하고 그냥 삼엽충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단세포 먼저 만들어졌겠죠. 단세포. 바다 밑바닥에서 화석으로 발견된 삼엽충은 약 5억 7천만 년 전에 바다를 지배했던 생물이다. 그러나 이후 현미경을 발명으로 화석화된 세균의 세포를 발견하게 됐다. 그것은 바로 지구 최초의 거주 생물인 박테리아 세포다. 학자들은 최초의 박테리아 화석을 35억 년 전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좀 이분이 앞뒤 모순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네요. 가장 먼저 등장한 생물은 삼엽충 이렇게 해놓고서 뒤에 다시 최초의
지구 최초의 거주 생물은 박테리아 세포. 이런 식으로. 좋은 문장이 아닙니다. 이런 거. 생명이 어떻게 그리고 왜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설명은 이렇다. 번개가 바다를 쳐서 생물이 등장할 수 있는 원시적인 화학 성분의 집합이 창조되었다. 특히 최근의 가설에 의하면 미국의 옐로우스톤 지역의 지열 웅덩이에서 볼 수 있는 뜨거운 물방울에서 원형세포가 등장했다고 한다. 이런 가설이 있죠. 해저 분화구에서 해저 분화구 거기서 열이 계속 분출되니까 그 열에서 유기화학 물질이 조성되고 최초의 세포가 등장했다. 원형 세포가. 그런 설이 있죠. 네. 이 방울은 탄소, 수소, 산소, 인, 유황 그리고 질소로 이루어져 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물들은 동일한 유전 정보, 즉 똑같은 생화학 원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생명체는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 그 후 단백질, 핵산 그리고 유전 암호를 통해 한 개의 막 안에 5,000개의 단백질과 눈으로 볼 수 없는 지극히 작은 DNA와 RNA를 지닌 자기 보존 체제가 형성됐다. 지구 최초의 생물이 이와 같이 등장하게 되었다니 신화에 나오는 생명의 탄생 이야기만큼이나 황당하다. 별로 황당하지 않은데 네, 이 내용 역시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후대 인류는 더 정교한 논리를 내세워 이 가설을 신화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정교해지는데 왜 신화가 되죠? 신화는 두루뭉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등장한 세포는 그 후 동물과 식물로 진화해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공룡으로 변모했다. 막 뛰어넘어가고 있습니다. 막 뛰어넘어가고 있고 생명 탄생 이야기가 황당하다 이랬는데 황당한 게 아니고 황당하다면 황당하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걸 황당하다고 할 텐데 이 과학자들은 근거를 대가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지 황당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황당하다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제가 자꾸 딴지를 거는 것 같지만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게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학문이 발전하는 겁니다. 다윈의 도전. 진화론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들의 다양성과 그 기원을 설명해 보려는 한 인간의 야심찬 도전이었다. 그의 이름은 찰스 다윈이다. 무엇이 다윈의 마음을 움직여 그로 하여금 미지의 땅인 갈라파고스로 가게 만들었을까? 운이죠, 운. 우연. 여러 우연이 겹쳐서 가게 됐죠. 다윈이 뭐 딱 태어나서부터 나는 갈라파고스로 가서 진화 생명의 원리의 비밀을 풀어내고 진화론을 발표할 것이야 라고 하진 않았죠. 여러 인연과 우연이 겹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그 전체적인 방향성 같은 거는 있을 거예요. 인류가 발전해 나가는 양상 같은 거. 갈라파고스는 남미 에콰도르에서 서쪽으로 1000km 떨어진 군도다. 이곳을 여행하기 전까지 다윈은 평범한 의학 연구자였다. 아닙니다. 갈라파고스 가기 전에 생물학 뭐 이런 거에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간 전문가였어요. 단순히 의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에 의해 주어진 의학을 자신의 천적으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그러나 자신이 안주하던 연구실에서 나와 거친 바다 위로 몸을 던지면서 비로소 그의 운명이 시작됐다.
그는 로버트 피츠로이 선장의 항해 동반자이자 과학자로서 비그로에 승선한다. 이런 문장 너무 싫습니다. 문과들의 소설 양식. 급 피곤해지는데요. 이게 이분이 오래도록 종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많은 이야기들을 신화적으로 각색시켜버리는, 자기도 모르게 거의 무의식의 발로라고 보이는데, 자기가 안주하던 연구실에서 나와 거친 바다 위로 몸을 던지면서 비로소 그의 운명이 시작됐다. 좀 유치하기도 합니다. 유치해요. 문과들은 이게 문제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자기가 공부한 것을 이야기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좋게 봐줍시다. 여기 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찰스 다윈은 자신이 안주했던 연구실에서 나와 비그로를 타고 거친 바다를 건너 미지의 땅으로 들어갔다. 이 항해는 다윈의 목숨을 요구하는 위험한 여정이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대항해는 위험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항해하다가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침몰하기도 하고. 근데 찰스 다윈은 피를 못 봤다든가 하는 그런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의대에 들어서 의사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생물학 쪽으로 방향을 튼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윈이 탑승한 비그로는 1831년에 영국을 떠나 5년 동안 세계 곳곳을 돌아다닌다. 승선 당시만 해도 다윈은 자신이 과학사에 획을 긋는 획기적인 연구를 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비그로는 남미 해변을 조사하다가 갈라파고스 군도에 정박한다.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문장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윈은 이 섬에서 동일한 속에 속하는 다른 새들과 달리 자신들이 거주하는 이곳의 환경에 맞게 적응해 그 생김새가 매우 달라진 새들을 발견했다. 그는 이곳에서만 서식하는 참새처럼 생긴 핀치들의 크기, 부리, 그리고 발톱의 다양한 모양을 연구했다. 특히 핀치의 부리는 자신들이 주로 서식하는 섬에서 구할 수 있는 먹이에 따라 그 모양이 다양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갈라파고스가 에콰도르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핀치들은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이주해 서식해왔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핀치의 이런 모습은 단순한 한 가지 원형에서 시작해 다양하게 진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구가 45억 년 전에 생겨났고 30억 년 전에 단순한 생명의 모습이 등장했던 것처럼 말이다. 다윈은 핀치 연구를 통해 진화가 자연 선택을 통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자연 선택을 통해 생물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갖는다. 한 종내에 속한 개체들은 다양하게 변이하며 이 변이는 유전자의 차이로 생겨난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이한 개체가 더 오래 생존하고 번식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성공한 개체가 지닌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다윈은 달라진 개체를 파생시킨 맨 처음 새의 모습을 상상해 진화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이 하나에서 왔으며 그것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얼마나 간결하고 아름다운 공식인가.
다윈의 진화 이론은 생물의 종들이 지형이 변하고 빙하가 녹는 긴 세월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한다. 이 이론은 화석이나 항생물질 내성균과 같은 미생물들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가 종의 기원을 통해 생물의 생성과 변형, 멸종과 진화에 대해 설명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당시 영국인들은 우주나 생명의 기원 같은 신비한 존재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그들은 종교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창조론을 마치 과학적 진리인 양 신봉했기에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윈은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을 통해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과학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하지만 그 역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 세계의 근원을 찾아서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은 어떻게 등장했을까? 생명의 등장을 설명해줄 전통적인 이론은 자연 발생설이다. 자연 발생설은 고대 그리스의 밀레투스 철학자들이 기원전 600년부터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는 이데올로기다. 이 이론은 생명이 종종 무생물 물질로부터 발생한다는 믿음이다. 다윈은 공식적으로 자연 발생설을 두둔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하지 않았다. 다윈의 관심은 종의 기원이지 생명의 기원이 아니었다. 그는 죽기 전 스코틀랜드 지형학자인 다니엘 맥켄토시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아직 가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지만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나왔다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다. 나는 언젠가 존속의 법칙에 의해 생물이 생물로부터 이건 가로가 쳐져 있는데요. 가로 안의 내용은 저자의 글에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것이다. 덧붙인 것이군요. 나왔다는 가능성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존속의 법칙에 의해 나왔다는 가능성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생명이 이 세상에서 시작했다는 증명이 발견된다면 중요한 현상이 자연의 일반 법칙에 의해 나타날 것이다. 자연 발생설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고대 소아시아 밀레투스의 철학자 탈레스이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주장했다. 물은 안개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된다. 그 구름은 태양과 천체에 자양분을 준다. 구름이 응축되면 비가 되어 지상에 떨어진다. 비는 땅에 거름을 주고 자양분을 줄 뿐 아니라 고체화되어 진흙이 되고 진흙은 시간이 되면 흙과 돌이 된다. 탈레스는 자연을 세심하게 관찰했고 우주에 나타난 현상에 일관된 시선을 가졌다. 우리는 이런 일관된 시선과 주장을 철학 혹은 과학이라고 부른다. 탈레스는 서구 철학과 과학의 시조가 됐다. 탈레스의 주장을 이어받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이라는 책에서 탈레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당화한다. 탈레스는 만물의 자양분은 습기이며 열기는 습기로부터 자생적으로 발생한다 하고 유지된다고 관찰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이 만물의 첫 번째 원칙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한다. 탈레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기원을 각각 물로 생각한 것이다. 안개는 물의 한 현상으로서 만물에 자양분을 주는 모체다. 고대 그리스 작가 헤시오도스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스 중부 보이오티아에 살았던 그는 북쪽에 위치한 트라키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구름을 뚫고 와 비를 뿌리는 현상을 오랫동안 관찰했다. 그리고 기원전 700년 일들과 날들이라는 시를 통해 안개의 중요성을 예술작품으로 남기기도 했다. 새벽녘 반짝이는 하늘로부터 자양분이 많은 안개가 땅 위, 운이 좋은 들판 위에 뿌려진다. 언제나 굽쳐 흐르는 강들로부터 거센 바람이 안개를 대지 위로 올린다.
가끔 트라키아에서 불어오는 폭풍 신인 보레아스가 두터운 구름들을 동요시킨다. 인간, 별들의 먼지. 과학은 인간에게 우주와 인간, 그 외의 모든 생물이 정확하고도 셀 수 없이 많은 정보를 선사해왔다. 컴퓨터가 등장한 이후 인간이 획득한 지식의 양은 거의 매년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진화생물학은 이 지구상에서 무생물의 물질이 어떻게 핵을 가진 진핵생물로 변화해 고차원의 생물로 진화하는 발판이 되었는지에 대해 답하지 못한다. 과학이라는 특성상 사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 그 과정을 유추할 뿐 그 사물의 발생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기 보존 체계만을 가졌던 생물체가 어떻게 의식을 가진 인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 인간은 어떻게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을까? 인간의 상징적인 사고 능력과 자의식은 어디에서 왔을까? 무엇이 인간에게 창의적인 영감을 부여해 위대한 예술작품이나 건축 혹은 문학작품을 창작하게 할까? 숭고한 원칙을 위해 순교하는 인간의 거룩한 행동이 단순히 이기적인 유전자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꽤나 허접하다. 허접하지 않습니다. 밈이라는 이 문화적 유전에 대한 설명인데 허접하지 않은 이유가 동성애 같은 것도 이런 이기적 유전자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결국 유전자 중심의 이 세계관에서는 이런 순교라든지 동성애 이런 것도 다 설명이 되잖아요. 허접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인간이 가장 흠모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스스로의 신비한 능력에 대해 해줄 수 있는 말이 거의 없다. 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인간의 무능력을 실망할 게 아니라 신비하게 만드는 이유는 따로 있다. 너무 이게 문과적으로 오만한 얘기입니다. 과학이 인간의 신비를 많이 밝혀냈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요즘엔 종교적 고양, 깨달음, 현상 이런 것도 밝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주는 생명이 등장하도록 그토록 정교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졌을까? 아마 인간은 이 질문에 대해 영원히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글쎄요, 이렇게 확언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 과학하는 태도는 아니에요. 시를 쓰는 태도라면, 문학을 하는 태도라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과학을 얘기하는 태도로는 옳지 못합니다. 좋지 않아요. 우리가 우주와 생명의 신비를 깊이 탐구하면 할수록 우주는 더더욱 정교해지고 동시에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아주 알 수 없는 격까지 갈 수도 있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 과학과 우주를 대하는 태도가 문과적으로 너무 오만해요. 문과적 입장을 가지고 대하는데 과학을 존중하고 경이롭게 저는 생각합니다. 문과도 사실 그렇게 대부분의 문과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봐요. 요즘 문과인들은 이렇게 쉽게 말 못합니다. 과학 니들이 알아봤자
신비는 풀 수 없어. 이렇게는 말을 못해요. 요즘에는. 일부 천재적인 수학자들조차도 지극히 작은 분자의 양자역학적 움직임을 설명하려면 수십적 분량의 풀이가 필요하다. 필요하지만 풀어내죠. 수십쪽이 필요하지만 아무리 방대한 자료가 필요해도 풀어내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그런 도구를 또 개발을 했잖아요. 컴퓨터라든지 뭐 요즘에는 양자 컴퓨터 이런 얘기도 하던데 슈퍼컴퓨터, AI. 자연의 가장 단순해 보이는 요소조차도 광대하고 심오한 지혜 혹은 구조를 품고 있으며 우주 전체로 시선을 돌리면 이는 더더욱 그렇다. 칼 세이건은 인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질소는 우리 DNA에, 칼슘은 우리 치아에, 철은 우리 피에, 탄소는 우리가 먹는 파인애플에 있다. 애플파이에 있다. 이것들은 모두 우주가 붕괴할 때 그 안에서 만들어졌다. 우리는 별들이 먼지로 구성됐다. 이 얘기가 맞는 거죠. 여기서 생기는 겸손함이란 진짜 겸손함이죠. 물질적으로도 물질적인 얘기지만 진짜 겸손함을 얘기하죠. 정신적으로 이로도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당연히 겸손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전자현미경을 동원해야만 생명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는 별이 폭발할 때 형성됐다. 까마득한 옛날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한 후 별들이 폭발하면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원자들이 만들어졌다. 내 몸이 우주에서 왔다니. 그렇다면 나는 별이다. 나의 왼손과 오른손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어쩌면 각기 다른 행성에서 왔는지도 모른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그 옛날 별들도 인간을 포함한 생명의 탄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죽음을 선택했다. 그 거룩한 죽음의 흔적이 모든 생명의 원자 속에 담겨 있다. 아, 너무 싫다. 이런 인격화, 이거는 과학을 얘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건 문학을 할 때 쓰는 태도예요. 이 책이 지금 문학책인지 과학책인지 헷갈리는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과학적인 자세로 책을 시작을 했던 게 분명한데, 이 본문 내용의 중간중간에 이런 문과병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데 칼 세이건의 책과는 참 대비가 되는 내용이에요. 모르겠어요. 칼 세이건에서 코스모스에서도 물론 뭐 우주를 의인화시키고 별들을 의인화시키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이렇게 닭살 돋게 쓰진 않았던 것 같은데. 생명의 탄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죽음을 선택했다. 그 거룩한 죽음의 흔적이 모든 생명의 원자 속에 담겨 있다. 아우, 닭살이 돋아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극도로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인해 폭발하면서 등장했다. 폭발하면서 등장한 별들이 불안정해지자 다시 붕괴되고 폭발하면서 탄소, 질소, 산소 등의 생명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자들이 은하수에 뿌려졌다. 이것들이 집약되고 붕괴하면서 생명의 주위를 도는 가스구름이 되었고 오랜 기간을 거쳐 별이 됐다. 밤하늘의 별을 보라. 인간은 우주에 존재하는 일부이며 그 인간 안에 우주가 있다. 인간은 이 광활한 우주에 존재하는 미세한 점에 불과하지만 그 인간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모두 우주에서 왔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가. 이게 저도 지금 계속 요즘에 과학이나 우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진짜 우리가 우주에 먼지로구나, 별에서 왔구나, 이 원자 하나하나가 그렇다고 해요. 왜냐면은 가장 가벼운 게 수소인데 이 수소 원자들이 뭐 어떻게 막 뭉쳐가지고 이제 별을 이루고 이러면 그 별에서 이 수소 핵융합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수소가 뭐 헬륨으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무거운 원소들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별이 터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먼지들이 다시 뭉쳐서 태, 2세대 태양이 생겨나고 행성들이 생겨나고 맨 처음에 신비로 왔는데 이제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런 거야. 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가를 넘어가야죠. 이제 자세를. 우리는 별에서 왔구나.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신이 숨겨놓은 우주의 원칙, 스스로 존재하며 시공간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전하는 수용 능력을 지닌 존재가 생명이다.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하는 건 신이고요. 생명은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합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신도 바로 생명이다. 하하. 여기에서 이 사람의 자세가 보입니다. 이 배철원 교수님의 찐 종교학자로서 면모가 드러나네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 신.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많죠.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악랄한 발명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종교전쟁으로 화해 못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종교학자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서 출애굽기에서 신은 자신의 속성을 모세를 통해 드러낸다. 모세는 오랫동안 묵상과 관찰을 통해 신비의 세계를 감지하기 시작한다. 어느 날 모세가 가시덤불로 다가가자 그 안에서 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로만 들려오는 신에게 모세는 이름을 물었다. 이름이란 그것을 지닌 존재를 규명하는 언표이기 때문에 신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한다. I am who I am 이렇게 소개하죠. 이 이야기는 고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스스로 있는 자의 고전 히브리어는 에흐에라는 한 단어다. 에흐에는 존재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동사 하야의 1인칭 단수 미완료형 동사다. 이런 거에 강하군요. 이분이 역시 고전 문헌학을 하신 분이라 이런 거에 강하네요. 에흐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에흐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풀면 나는 스스로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그리고 미래에도 존재하는 자 정도일 것이다. 에흐에는 생명의 본질인 자기 보존 체제를 가장 간략하고 심오하게 설명해주는 단어이다. 신이 생명이다 뭐 이런 뜻인 건가? 생명이 신이다. 신이 생명이다. 생명이 신이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종교학자로서 텍스트로 그냥 알아둬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종교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죠. 체크하겠습니다.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에 의해 했고요. 생명의 기원이나 과정에 대해 우리는 과학적으로 추측할 뿐이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인간의 과학적 시도는 신화적인 수준을 넘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무슨 의미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함으로써 생명에 숨겨진 진리를 조금씩 알아간다. 그렇죠.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그럼에도 정신을 차려서 진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나 학문은 보수적으로만 있으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어떤 큰 물음에 답해야겠다고 이 책을 썼는데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죽도 밥도 안 되죠. 아무런 내용이 없는 책이 될 겁니다. 진보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생명이란 이건 도전적인 어떤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의연하게 존재하는 능력이다. 아닙니다. 생명은 상호 관계로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홀로만 있어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환경의 영향도 받고 참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어요.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 종속되거나 어떤 도구마나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며 설령 어려움과 외로움이 엄습하더라도 스스로 견뎌내는 인내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주로 사라져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너무 싫다. 이런 것도 좀 너무 싫어요. 이런 것도 좀 안 좋아요. 생명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도구마에도 매몰되기도 하고 이데올로기에도 매몰되기도 하고 종속되기도 하고 일단 관계를 맺는다는 그 자체가 생명의 본질인데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의연하게 그냥 문학적인 수사일 뿐이죠. 어떻게 스스로 의연하게 존재합니까? 설령 어려움과 외로움이 엄습하더라도 스스로 견뎌내는 인내다. 진짜 이 종교 문과쟁이들 참 특히나 종교 이분은 뭐 수행 쪽에 관심이 많은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게 주관적이네요. 사변적이고 안 좋아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주로 사라져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위기의식이나 뭐 두려움이나 이런 걸 개입시키는 게 개입시킬 수 있죠. 인문학적으로, 소설적으로, 픽션으로. 고대 힌두교 경전인 찬도가 우파니샤드에 보면 삶과 생명을 이해하려는 구도자를 위한 구절이 있다. 현인 우달라카가 자신의 아들 스베타케투에게 고대 인도 영성의 핵심에 대해 타트트바마시라고 말한다. 이 산스크리트 구절을 번역하면 내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뜻이다. 이 내용은 저희 추계시대 공부하면서 나왔던 내용이죠. 추계시대. 여기서 그것 타트란
우주와 우주의 숨겨진 원칙이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나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삶의 위대한 신비를 찾아내는 이 지상에서의 여정이 곧 진리다. 내가 현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내가 있음의 증거이며 이 의식적이며 구도적인 삶이 바로 생명의 신비가 아닐까. 봐요. 이분은 수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행에 자기 아이덴티티의 중심이 수행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고요. 잘 봤습니다. 자, 그 다음 3장 존재의 의미, 이제 여기까지가 2장이었고요. 다음 3장은 다음 시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 반이 됐네요. 많이 깠습니다. 이제 많이 까면서 읽었는데 뭐 제 말씀에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죠. 혹시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운도 없고 왜 졸림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런가요? 좀 무리하긴 했어요. 힘들긴 하더라고요. 밥 먹고 잠을 좀 한숨 자든지 영화를 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